네, 그 오전 시간을 이어서 오후 시간도 교제하게 된 박권 형제라고 합니다. 저를 딱 보시면 좀 범상치 않죠? 네.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뭐 길 가다가 저기 차 앞에 끼어들게 한다고 빵빵거리다가 그냥 옆에 섰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친구 생일날 친구 집에 이제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다음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한 얘기가 있는데 너 꿈해볼까 무섭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저 닮은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연예인 중에 좀 전에도 자매님 얘기하시던데 강호동을 좀 많이 닮았죠. 네, 강호동을 많이 닮았고 또 그리고 요새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누굽니까? 범죄와 범죄도시에 나오는 마동석. 마동석도 좀 닮았고요. 외국에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복싱 선수가 있는데 하여튼 인상 더러운 사람들은 무조건 다 저하고 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하고요. 또 저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이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보면은 딱 잘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가 딱 모아놓으면 안 맞아서 그렇지 아주 잘생긴 얼굴입니다. 혹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부부싸움 안 하시겠지만 혹시 부부싸움 하면서 자매님 이기시는 형제님 계십니까? 없죠. 예, 난리 나죠, 난리. 정말. 근데 저는 제 고향이 전라도 화순입니다. 전라도 화순이고, 저희 화순 그것도 이양이라고 그쪽에 탄광이 있었는데 그쪽 지역에서 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저희 형제는 이제 6남매로 이렇게 있었지만 저희 이제 형제들은 다 연년생 혹은 이제 2년 터울이어서 다 이제 이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는데 저하고 저 바로 위에 누님하고는 9살 차이가 나는 제가 늦둥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그쪽 시골에는 이제 크게 돈벌이 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의 중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저희 이제 작은 누님이 지금 58세이시니까 60대에 가깝잖아요. 60세 가까우신 우리 이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뭐 흔히 중학교 졸업하면 수원이나 서울로 일하러 가서 돈 버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반사였잖아요. 특히 저희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나마 이제 길이 잘 놓여가지고 서울까지도 금방금방 오고 그러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골에서 광주 시내까지 나가는 것도 막 1시간 반씩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척박한 그곳에서 밥벌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는 저희 가족들이, 저희 형제들이 다 이제 객지에 나가 있고 저만 이제 혼자 이렇게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저희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막내라서 귀여움 많이 받았겠다. 귀여움 많이 받았으면 제가 이 얼굴이 됐겠습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희가 이 박씨 좀 집합촌 비슷하게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박씨하고 이제 양씨가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그 양씨가 같이 산 이유도 저희 박씨 집안하고 사돈지간이다 보니까 이제 같은 이제 한 동네에서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이제 할아버지한테 유산을 좀 많이 물려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다 날리셨답니다.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좀 약간 허세가 좀 많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70년대부터 발동기사로 나갔다가 도박하다가 돈 다 털리고 오시고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집 앞에 나가면 바로 앞에 이 뜰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땅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집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 초등학교쯤 될 때쯤 이제 재산이 이제 거의 다 없으셨고 이제 집에 농사한 단마지기 농사와 또 그리고 다른 소작 좀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한 열 몇 마지기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제 형제들이 이제 다 객주로 나가고 나니까 집에는 저 혼자만 남은 거예요. 혼자만 남다 보니까 저희 애들은 첫애는 예쁘게 키우고 지금 시대나 그렇게 키우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동네 그냥 내놓으면 알아서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서는 손 한 개도 아쉽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농사일도 돕고 뭐 지게질도 하고 뭐 그러면서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좀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좀 힘쓰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쯤 제가 키가 지금 키보다 한 2cm 좀 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큰 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정말 크게 될 사람일 줄 알았는데 164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시면 아버지가 이제 노름도 좋아하시고 또 술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아침에 일하러 나가시면 나가실 때 꼭 그 이 술에다가 소주 대병 있잖아요. 보예라고 그 한 병을 꼭 싣고 나가세요. 그러면 정신나절에 일을 하면서 그걸 다 마치세요. 그러면 오후에는 뜰에서 그냥 주무시다가 저녁에 그냥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는 항상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낮잠을 이제 실컷 주무시고 한 8시나 9시쯤 되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 술이 다 깨시면 다행인데 술이 안 깨신 상태로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벽 한 2시까지 이제 아버지가 지난 뭐 6.25 때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한탄 그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또 저희 어머니에게 또 이 화를 아버지도 이제 삶이 잘 안 풀렸으니까 그러겠죠. 예전에는 이 뭔가 잘 안 되면 가족들 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와서 그랬다는 둥 도박은 아버지가 있는데 뭐 그렇다는 둥 하면서 그 밤새도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골집에 예전에는 지금은 아이들 방 하나씩 다 주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방에 저기 겨울에는 방 하나에 구들장에다 불러야 되니까 한 방에서 다 같이 자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에서 자면서 그 밤새도록 아버지가 이제 술주정 하시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계속 이게 막 이게 하다가 옆에 자고 있으면 애니까 피곤하면 잘 거 아니에요. 자고 있으면 아버지 얘기하는데 잔다고 발로 차고 막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이 좀 등치도 있고 또 힘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저한테 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이제 중학교쯤 올라갈 때 그때 저는 이제 크게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키가 안 커가지고 하던 운동을 포기를 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제 키보다 한 20cm 이상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키가 안 크니까 운동을 포기했는데 보통 운동을 하다 포기한 친구들이 뭐를 하냐면 보통 지금 말하면 양아치, 깡패 이런 거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냥 공부해놓은 건 없고 뭐 지금 해봐야 공부 따라가지도 못하고 하는 거는 쉬는 시간에도 도시락 까먹고 애들한테 뭐 돈은 어차피 나가서 돈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 필요하니까 돈 뺏으러 다니고 이런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이 좋은 신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발 신고 있는 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신발을 신발장에 항상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슬리퍼 신고 가가지고, 야, 신발 가져간다! 하면서 신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줄게! 하면 나중에 이제 다 떨어지고 나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애들도 이제 이게 이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아, 쟤가 가져가면 나중에는 돌려주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아, 돈을 안 주면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제가 그쪽 계통의 선두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쭉 잘 나가면 앞으로 탄탄대로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 학교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교 한 2학년 말쯤 됐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이제 그 학기 초에 이제 3학년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그 취업 확인서 한 장 받아오면 회사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업 확인서를 써줘요. 그러면 취업 확인서 한 장 받아오면 너는 학교 안 나와도 학교 나온 걸로 해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학교 다니기 싫었는데 이거 웬 떡이냐면서 얼른 나갔죠. 나가가지고 뭐 회사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 2달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죠. 그만두고 이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꼭 그런 애들과 또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동네 뒷골목에 침 좀 뱉고 다니고 뭐 그런 이제 일을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폭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폭까지는 아니고
조폭 대기 그 밑에 그 양아치 단계, 예, 그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뭐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오늘만 뭐 인생이지 내일 뭐 있는 게 뭐 있어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이제 제 그 삶의 어떻게 보면은 멘토 그 마인드이자 또 그렇게 사는 게 그냥 그 꿈이나 희망 이런 건 뭐 전혀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그냥 시간이 가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96년도에 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 친구가 졸업장 나왔다고 갖다 주더라고요. 졸업식에도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졸업장 받고 내가 졸업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신검을 받았습니다. 신검을 받았는데 이제 신검에 이제 1급으로 이제 현역 대상이 됐는데 그 처음에 이제 97년도에 이제 영장이 나왔는데 제가 그 군대를 그냥 안 갔어요. 안 가고 나면 왜냐면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 군대 갈 필요 없다. 어차피 교도소 2년 가면 군대 안 가니까 너 그냥 거기 갈 생각하고 가지 마라. 그래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저희 때 제가 그때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 교도소 가면은 표를 다는 거라서 이게 훈장 다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다른 우리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만간 사건 한 개만 터지면 나는 꼭 간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살면서 지내다가 그의 이제 그때 광양에 이제 제가 생활하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광양에서 어떤 일이 터지면서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저하고 좀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저하고 뭐 비슷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나도 살다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조직에서 어떻게 나갈까, 선배들 이거 눈을 피해서 어떻게 갈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집에서 이 군대에서 영장 나왔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선배들 저 군대 영장 나왔답니다. 저 군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도망치듯이 이제 고향으로 상경해서 영장을 가지고 이제 3월 18일 날 군 입대를 했습니다. 군 입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제가 쫄아서 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들은 눈빛 자체가 틀려요. 말하는 것도 보면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마구 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이 직장도 갖고 좋은 삶도 살아야지. 이게 그냥 일상적인 얘기라고 하면은 오늘 어디서 한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제가 사본 적이 없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한테 오토바이가 없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나 광주에 사시다가 오토바이를 분실했다면 제가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항상 이런 마인드로 살다 보니까 미래보다는 그냥 오늘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즉시 이런 생활을 살다가 군대를 딱 가니까 군대에서는 이제 완전 틀리잖아요. 군대에는 이제 명령 체계가 있고 상하 계열이 있고 이런 이제 일이 있다 보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군대를 간다고 할 때도 이제 또 우리가 또 허세가 있잖아요. 난 해병대 갈 거야. 나는 특전사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해병대를 이제 제가 3월달에 영장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이 해병대를 가겠다고 하면서 이 해병대에 이제 원서를 썼는데 학교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 거기에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써주세요. 거기에 보면 사회성이 없고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런 거 선생님이 나중에 잘 되라고 너 그러니까 나중에 잘 되라고 이런 말씀도 써주셨더라고요. 도덕성이 없음 막 이런 거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98년도 군입대를 할 때 그때가 IMF 시작할 때쯤 그때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경기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청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취업문이 좁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다 군대를 가려고 군대를 그냥 영장 받고 가지 왜 해병대를 지원을 해가지고 오바티오가 되니까
안 좋은 사람들 걸러낼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까불까불 하던 애들이 해병대 가면은 점잖해져 오고, 점잖하게 갔던 사람들이 군대 해병대 갔다 오면 와일드해져 갖고 오고 그런다고 하던데, 저 해병대 무턱도 못 가봤거든요. 또 특전사를 원서를 넣으려고 했더니만 165 이상 돼야 된대요. 제가 164잖아요, 164. 그래가지고 특전사 원서도 못 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월달에 영장이 나오니까 이제 바로 이제 군입대를 했습니다. 군입대를 해가지고 군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훈련소 같은 경우는 동기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라서, 또 그리고 처음 이제 부대에 온 거라서 이제 많은 저희 그 부대장들이 이 관리를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용납이 되어지기도 하고, 못하는 거 있으면 얼차려 그냥 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대를 딱 가니까, 자대 제가 군생활 좀 잘하게 생겼잖아요. 딱 이렇게 보면은 딱 어디 가서든지 이게 딱 보면 특전사 얼굴이지 어떻게 일반 보병 얼굴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군생활을 딱 하는데, 이게 부대에서 훈련하고 뭐 이렇게 뛰고 이런 거는 정말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군대라는 것은 이 훈련이나 이 작업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5시 이후에는 9시 반까지 내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내무 생활이 뭐냐면, 이 부대에 있으면서 하루 일과 시간에 있었던 뭐 전투화 같은 게 전투화 구두솔로 닦고, 그리고 이제 입었던 옷 땀에 쩔었으니까 벗어가지고 빨래하고, 그리고 속옷도 다 빨고 하고 그 빨래 건조장에 널고, 또 그리고 고참들 거 침구류 이거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하는 일이 그 중장비 정비를 하거든요. 굉장히 장비를 용접도 잘하고 정비도 잘하고 힘도 세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모포가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딱 하면은 저의 동기들은 이렇게 딱 접으면 칼같이 이 삼선정렬이라고 해가지고 심상 끝에부터 하고 정리가 탁탁탁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정리 못하고 하는 이 청년들이 군대 갔다 오면 정리 정도는 하는 거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도 정리 딱딱딱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효과는 6개월밖에 안 가요. 6개월밖에 안 가지만, 그렇게 군대에서 제가 모포를 이렇게 딱 정리를 싹 해놓고 딱 잡아놓고 딱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면 모포가 한 자국 싹 기울어요. 옷을 이렇게 딱 각을 딱 잡아놓으면은 옷이 각이 딱 서야 되는데, 바람이 불었는지 옷이 싹 휘어요, 이렇게. 참 희한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점호 때만 되면은 뭘 정리 정돈을 하거나, 또 물론 이제 제가 정리하기 싫어가지고 이 모포 뒤쪽에다가 양발 같은 거 돌돌돌 말아갖고 짱 박아서 밀어 넣는 것도 있어요. 하필이면 그때 꼭 꺼내가지고 걸려요, 그게. 그러면 이게 이제 부대에서는 일과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내무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내무 생활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감점을 받는 겁니다. 얼굴도 말 안 듣게 생겨가지고 정리 정도도 못하지, 군 생활도 못하지. 이 내무 생활은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많지만, 이 군대별로 활동하는 거는 내무 생활이거든요. 내무 생활에서 내무 생활 못하니까 계속 이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이 군대에는 이 병사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일반 병사가 있고 또 보호관심사병이 있어요. 이 보호관심사병에게는 여기에 노란색 스마일 마크를 붙여주거든요. 항상 웃으라고 스마일 마크를 붙여주시는데, 그 마크를 단 병사가 됐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내부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어릴 때부터 농사 짓고 농사 짓고 나면 집에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밥 먹고 그냥 바로 잠들고, 그러다가 번데기 탈피한 것처럼 이불 그대로 놔두고 그냥 몸만 싹 빠져나와서 나가고, 이런 습관을 하던 사람이 군대 갔는데 이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 굉장히 노력 많이 했거든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버티자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처음에는 저희 때도 이제 이 소원술이라든지 구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군대에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달, 2달 지나도 바뀌질 않으니까 그 중에 꼭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맞아주는 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계속 맞아주면 내가 이거 호구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음에 한 대 치면 나도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불과 하루 이틀 지나기 전에 또 그 고참이 불러가지고 똑바로 안 한다고 엎드리라고 이제 한 대 맞아야 제가 때릴 거 아니에요. 엎드리라고 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엎드리는데 안 엎드렸어요. 안 엎드린다고 이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한테 때리더라고요. 아, 지금이다 하면서 나에게 이제 버튼을 눌러줬다 하면서 바로 그냥 그때 싸웠습니다. 물론 이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나니까 고참들이 저를 안 건드리더라고요. 저를 안 건드리고 제 후임들한테 박건희 밑으로 PX 가지 마. 전화하지 마. 막 이런 엄청난 제재들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 군대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그것도 이등병이 일과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것도 저녁을 먹고 한 7시부터 8시, 9시 그 사이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거는 엄청난 기쁨이자 진짜 열망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박건희 때문에 다 제재를 당하고 못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전까지는 위에 있는 고참들만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압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후임병들조차 저를 보면서 아, 박건희 일병 때문에 지금 와, 우리 지금 못하는 게 뭐냐. 아, 진짜 군 생활 좀 똑바로 하지. 아, 막 이러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달라들지는 못하죠. 제 얼굴 자체가 강호동.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이 마음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는 제 주위에 이제 저를 이 같은 병사로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게 되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 결심을 하게 되죠. 중대장님이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니까 불합리한 일 당한 거 있으면 적어라. 그래서 제가 그럼 되나? 하면서 살짝 적어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그게 난 걸 다 알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이제 안 그래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그 이후로는 이제 부대 이제 병사들께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말도 걸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부대에서 이거 완전 그때 저희 부대원이 120명이었거든요. 제 군생활 하던 곳이 대구 영천이라고 그 탄약창이었습니다. 탄약창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제 고향이 화순이었는데 대구 영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군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완전 진짜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애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완전 밟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진짜 군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휴가를 나갔어요. 첫 휴가를 나가가지고 이제 서울에 계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희 큰 누님하고 잠깐 같이 계셔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어머니 뵙고 뭐 4박 5일 휴가기 때문에 잠깐 시간 보내다가 이제 복귀하는 날 저녁 오후 한 3시쯤에 3시에서 4시쯤에 영천역에 내렸어요. 영천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민을 했죠. 내가 이대로 부대를 복귀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사라질 것이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을 거의 한 저녁 9시까지 거기서 그때는 이제 제가 신앙이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담배를 그때 한 2갑을 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면서 담배 이렇게 선인장처럼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탈영을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참 서울에 계신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보면서 참 슬퍼하시면서 뭐 드디어 올 일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그런 생각부터 참 이 가족들한테 미안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가장 큰 제 결심을 확고하게 한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 혹은 후배들한테 그렇게 좀 야무진 사람, 우리 전라도 말로 야물다고 얘기하잖아요. 야무진 사람이었는데 군대 가서 군생활도 못하고 탈영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쪽팔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시간을 보니까 8시 거의 한 9시가 다 돼가는 시점인데 어차피 내가 이대로 가면은 부대에서 이제 늦은 귀가로 인해 가지고 뭐 군기교육대 아니면 영창을 가겠지.
그럼 뭐 어차피 이래 된 거 그냥 뭐 죽었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이 다 터트리고 딴 부대로 전출을 가든지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들어가자 하면서 부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 여름 한 7월 말쯤 됐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부대 일요일이었는데 그때 전화를 하니까 그 부대에 있던 이 보급관으로 생각이 되져요. 보급관이 제가 전화를 딱 하니까 이제 저희 이제 그 전화할 때 군인들은 이 전화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통신보안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박건희 일병입니다. 이렇게 누군지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저 차를 잘못 타가지고 늦는 바람에 지금 이제 영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뭐 진짜 부대에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래 이 새끼 뭐 이런 게 정상인데 그 이 보급관이 그래 내가 데려갈 테니까 거기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닙니다. 저 지금 여기 택시 불러가지고 금방 오니까 제가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야 금방 데려갈 테니까 거기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택시 왔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보급관은 제가 거기서 혹시나 마음을 다 바꿔먹고 딴 데로 새버릴까봐 데리러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화 끊어버리고 나니까는 이제 택시 타고 이제 부대 들어갔습니다. 부대 앞에 위병소 앞에 다다르니까 그때 위병소 앞에서 이제 그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가 그 보통 이제 저희가 5시 이전에 들어가면 사람이 인물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휴가 복귀자 확인이 되면 바로 이제 위병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밤 9시라 어두컴컴한데 저희가 군복이잖아요. 얼룩무늬라 잘 보이지도 않아요. 서치가 갑자기 탁 켜지더니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면서 암구어를 대라고 암구어가 군인들 사이에 이제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그 구어예요. 암구어를 대면서 저를 이제 멈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여기서 멈춰야 되나 더 가야 되나 암구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서치라이트 불빛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저희 분대장이에요. 분대장이 막 뛰어나오길래 저 사람이 달리는 폼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날라차기 각이다. 이거 진짜 한 대 맞는다. 참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를 벌써 끌어안더라고요. 끌어안으면서 저한테 등을 토닥거리면서 잘했다. 부대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부대 들어가니까 저희 중대장님이 보시더니만 그래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니까 저 차를 잘못 타가지고 제가 여기 초행이라 제가 좀 그 길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제 저 밥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취사병 짬장을 불러가지고 취사장에 이제 식은 밥하고 라면을 끓여줘라고 하면서 그걸 먹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군 생활이 그 전까지는 진짜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거든요. 저를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위에 선임들이 저를 아무도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뭘 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문에 무슨 제재가 가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부대에서는 제가 원래 주특기가 탄약관리병이라고 탄약창에 가면 창고마다 탄약을 저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탄약이 항상 이관 작업도 하고 다른 곳에 이제 이 불출 작업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탄약관리병 보직이 잘렸어요. 가지 말아요, 창고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점호를 하려고 쭉 줄 서 있는데 저한테 열애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전 바깥 한쪽에 열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말고 이쪽 줄에 서래요. 그쪽 줄이 어떤 줄이냐면 보호 관심사병들 한 줄로 쭉 세우는 줄이 있어요. 그 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부대 보일러병 또 그리고 그 취사장 저기 식품 관리하는 병사 창고병 이런 병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병사들은 어떤 병사들이냐면 최소한 보급관, 행정보급관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사람들하고 좀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병사들은 정말 제가 봐도 어리버리 하거든요. 얘네들은 어리버리 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인가.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열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직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 대기를 하고 막사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사에서 대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오토바이 저희 때는 이제 흔히 폭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폭주족 애들이 이제 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오토바이 쇼바를 한 15cm쯤 쇠파이프를 대가지고 용접을 해요. 그러면 뒷좌석이 진짜 앞으로 넘어갈 만큼 이렇게 번쩍 세우거든요. 거기다 LED 막 달고 해가지고 크락션 그 빵빵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 킹제스맨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라바라 바라방 이랬잖아요. 이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군산에는 와보지 않았는데 광주 시내에서 그 소리 들어봤다면 제가 어느 때 한 번은 눌렀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을 하면서 애들 오토바이 고쳐주고 용접도 해주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일탈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돈이 궁해요. 그러다가 돈 없을 때는 이제 노가다 현장 가고 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근데 갓 20살짜리가 현장에 나오면 40대 이런 어른들이 봤을 때 얼마나 핏덩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와가지고 할 줄 아는 거 있냐고 물어보면 파이시트 세워놓고 용접하는 그 용접사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인상에 마음에 든 건지 저를 보고 용접해봤냐고 물어보면서 용접도 알려주고 집에서 좀 해봤다고 야 해봐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야 그거는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돼 하면서 알려주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군대를 가가지고 참 희한하게도 이 부대에 그 트럭이 들어가는 트랙 주차장 거기에 있는 기둥을 그 20살짜리 운전병이 그걸 들이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또 거기에서 창장이 또 월요일 날 아침이기 때문에 순실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고쳐야 되는데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호관하고 같이 똘레똘레 따라서 거기 갔다가 보호관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 운전병한테 운전 좀 똑바로 하지 왜 이걸 못 해가지고 이걸 박았냐면서 짜증도 막 내고 막 그러게 있는데 보호관한테 보호관님 저기 폐 송유관 저기 있는 거 저 기둥하고 사이즈 똑같은 거 같은데 저거 잘라다가 여기 붙여가지고 용접해서 페인트만 칠하면 멀쩡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만은 너 할 줄 알아? 딱 그러더라고요.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줬어요. 줬는데 보호관이 그걸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고요. 너 내일부터 목공병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보직이 갑자기 저는 정말 이 유능한 인재라서 대전에 있는 군수사관학교에서 이 병사들 그 200명이 넘는 병사들의 이 학장이었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앞에 나가서 뭐 충성 이런 보고하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학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유능한 이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여기서 탄약 관리병으로 왔는데 관리병 보직이 잘리고 목공병으로 이제 보직이 바뀌면서 그 막사 주위에서만 이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제 갖고 있던 실력들이 엄청나게 발휘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갓 일병인데 이 목공병 작업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꼭 한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갓 일병인데 저보다 후임병을 데리고 하면 이병을 데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1병과 2병을 같이 작업을 시켜놓으면 이게 이 간부들이 불안해 하겠습니까? 신뢰를 갖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안 그래도 그냥 가만 놔둬도 불안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2등병을 데려다 놓으면 이거 분명 뭐 구타 아니면 얘 어떻게 된다 이런 심리가 있었는지 항상 고참을 붙여줘요. 고참을 붙여주는데 고참한테 이거 자르세요. 이거 이만큼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장이니까 그것도 이제 꼭 붙여주는 이 선임 병사들이 이제 전역하기 한 2달 남은 사람들, 열애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와가지고, 그럼 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 없어요. 야, 나 잠깐 갔다 올게 하면서 같이 일하러 나왔는데 어디 가요? 가면은 취사장 가가지고 우리 한때 그때 한참 먹었던 마스터 있잖아요. 마스터하고 금방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음료수 캔 음료 있거든요. 그거 2개 가지고 올라와요. 일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오면은 그거 야 먹어라 수고했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년 병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와고 시간 때우다 가고 나는 일하고 내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년 병장들만 이제 그렇게 저한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상병 이제 병장 달기 직전에 있는 병사들 그 병장들은 이제 병장이 된 사람들한테 억압도 많이 받고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있는 병사들이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 편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 배치할 때 인원 빼달라고 할 때 자기 이름을 꼭 불러달래요. 항상. 그래가지고 불러주면 가가지고 이제 병장들은 제가 일을 시키지 못했지만 상병하고는 일을 했을 때는 일이 얼마큼 진척이 됐는지 뭔가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 의자를 만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포 좀 해달라 하면은 상병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포질을 하는지 나중에 사포질하면서 야 박일병 이 정도면 됐냐 하면서 저한테 야 나중에 PX 가면 뭐 사줄 테니까 내일도 꼭 나 불러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이 좀 할만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그런 제가 이 사고를 한번 치고 나서 한 10월 달쯤 됐는데 10월 한 중순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대구 북부교회에서 이 복음 집회가 있다라고 저희 중대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중대장님이 이제 금호공대에서 ROTC를 하다가 이제 이 탄약창에 내려와가지고 그때가 아마 이 군생활 한 지 한 6년인가 7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군 하사관 임관하자마자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자녀가 3명이 있었고 이제 갓 30이 안 됐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중대장님이 저한테 이 밖에 있는 교회에 같이 가자. 저 이 부대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거기 가면 된다고 그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중대장님이 웃으면서 그런 데 아니니까 가자고 같이 하면서 그날 금요일 날 가야 되는데 금요일 날 3시경에 이제 이 그 모공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빨리 씻고 A급으로 갈아입고 저녁을 이제 중대장님 집에서 이제 사모님이 참 미인이셨거든요. 그 사모님이 끓여준 라면과 저와 그리고 저보다 2달 고참인 또 다른 관심사병과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이 북부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그 관심사병은 아버지가 교회 장로래요.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고 교회를 잘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럼 교회 다니시는데 왜 거길 또 가냐고. 제가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또 가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 교회를 가져가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일병이었는데 아니 교회 다니신다면서 여기 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부교회가 우리 집 앞에 있더라고. 그래갖고 집에 좀 들렸다 오려고 하면서 이제 그래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거기를 갔는데 이제 저는 그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저희 그때 교회가 한 성도님들이 그 북부교회가 그때 거기도 한 20명 남짓 아니 많으면 30명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대명동에서 개척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개척교회였었고 저희 중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 대명동에 있을 때 성도였었고 이제 개척을 해서 나와서 대구 북부교회에 있을 때 거기 성도님이셨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대구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노광호 형제님이셨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교회를 들어갔죠. 교회를 들어가니까 그 대백마트라고 상가 그때 2층에 이런 교회 예배당이 있었는데 또 들어가는 입구도 정말 꾀죄죄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같은 뭐 이런 비집고 들어가면은 그 조그만 문 저희 그냥 일반 아파트 문 같은 그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여기보다 한 절반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계셨었고 제가 이제 그렇게 문을 쓱 열고 이제 저희 중대장님 저희 이제 처음 와보는 데니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대장님 뒤에만 쫄쫄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그 옆에 주방에서 나오시던 어떤 자매님이 아이고 군인 아저씨 왔네 어디서 왔는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중대장님이 저희 병사인데 저 복음 집회 하려고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때 오셨던 강사님이 이완성 형제님이 이제 복음 강사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이제 복음 집회를 이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22년을 살아오면서 이 크리스마스는 뭐 열심히 챙겨서 제가 지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그때 와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20살 될 때까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진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앞으로도 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완 형제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불못, 형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속에서 막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지내왔던 삶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도 제가 그 모임 생활을 한 지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이 다 돼가거든요. 30년이 다 돼가면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는 친구들은 네가 교회를 다녀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저희 집에 형수님은 제가 이제 저희 자매하고 이제 열심히 아콘탈공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집에 이제 없는 살림에 조금 보탬을 주고자 해서 집에 있는 돈을 좀 많이 좀 갖다 썼거든요. 형들한테도 돈을 좀 많이 뺏어 쓰고 그래 사고도 치고 오니까 뭐 어떻게 해요? 뭐 죽일 수는 없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쓰고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간증을 하면은 보통 이 구원 간증도 하고 또 그리고 저희 자매하고 결혼했던 결혼 간증 2부가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와 이런 여기까지 오게 된 이 과정들 이 3부작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 구원 간증 일부만 할 건데 저희 자매하고 결혼하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사람, 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을까? 이거부터 좀 묘한 거예요. 하고 결혼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지나고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형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촌은 동서 만나서 사람 됐지 안 그러면 사람 못 됐다고. 아니 저는 군대 나왔고 하나님 만나고 사람 된 건데 우리 형수님은 아직까지도 저를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아니 내가 교회 가가지고 바뀐 거예요 형수님. 그러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삼촌은 동서같이 꼼꼼한 사람 안 만났으면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라고. 집에서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저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복음 집회 당일날 가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자매님들이 저한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웃는 상이잖아요. 제가 뭐 굉장히 잘 웃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 누구도 나를 범접하지 못할 만큼 항상 인상 쓰고 있어요. 한 놈만 걸려라 진짜 오늘 오늘 한 놈만 걸려라. 오늘 그냥 내가 누군지 보여준다. 이런 마인드로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잘왔다고 얘기하고 방석 갖다 주면서 앉으라고 거기 보면 또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먹으라고 챙겨주고 우리는 초코파이가 그때 최고였는데 다른 간식도 뭐 갖다 주고 바나나 갖다 주고 막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에 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나는 그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전라도 가면, 참, 친구들, 어머니도 나를 보면 놀란 얼굴인데, 여기는 확실히 경상도는 입이 좀, 이렇게 말이 좀 거칠고, 험하다고 하더니만, 험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서 북북에 앉아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데 앉아있으니까, 강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졸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듣는 말씀이 너 죽으면 지옥 간다. 너 어떻게 할래?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이 동그란 튜브 던져주면 그거 잡고 있으면 살아 안 살아?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야. 튜브를 잡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튜브를 건져 올려주면 우린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겁났던 게 나는 지옥 가겠구나. 첫 번째 문제였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는데, 나도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집회 이후에 계속 이제 우리 중대장님이 제가 듣고 있는 거를 유심히 봤겠죠? 저는 이제 뭐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우리 중대장님이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듣고 있어 하면 그냥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주보도 한번 봐가지고 주보에 뭐가 나와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또 볼펜도 갖고 하고 거기다 뭐 적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중대장님이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계속 데리고 온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때 10월 달부터 계속 이제 복음 집회 이후에 제가 이제 매주 북부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자매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제 노광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좋은 얘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박건희 씨한테는 어떤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무 말 얘기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나도 천국 갈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복음 집회 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딱 들어보니까 내가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도 여기 나가가지고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가서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22년을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삶이 그나마 이 집에서 이 왕자로 지냈던 그런 10살 때까지의 삶도 있었지만 그 이후의 삶이 완전 피폐해지고 그 이후의 삶이 진짜 존경하는 사람 조양은 그때 한참 유명하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화순 사람이에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군대 와가지고 군 생활도 정말 이게 멋있게 하는 그런 병사가 아니라 진짜 개차반으로 정말 군 생활하고 고참들하고 트러블 있어가지고 탈영도 하려고 하고 그랬던 병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그게 정말 양심상 이거 할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복음이 나에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건희 씨는 보면은 좀 이상하다. 뭔가 이 교회를 나오는 게 중대장이 데리고 와서 나올 수도 있는데 와서 하는 거 보면 적극적이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목공병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가면은 고칠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전기 위에 배선부터 해가지고 제가 나올 때마다 교회 이번 주에 이거 고쳐야겠습니다 하면서 와가지고 고쳐주고 이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는 박원 씨는 관심도 없는 교회에 왜 와고 그렇게 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신중하게 이제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털어놨죠. 제가 이 복음 집회와 이게 말씀 집회를 또 복음 집회 끝나고 났으니까 오직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듣고 나니까 내가 이게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럽다. 여기 있는 성도들 보니까 진짜 얼굴에 사심이 하나도 없고 정말 항상 이게 물론 저한테만 그랬겠습니다만 항상 웃는 얼굴, 친절한 모습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나를 위한 교회 같은데 내가 이분들 앞에서 내 과거를 완전히 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 도저히 민망해서 난 얘기를 못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나는 여기 있는 보통 이 양아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일반인하고 안 싸운다고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일반인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님께서 사무엘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흔히 지금 하는 말로 팽당하잖아요. 팽을 당하고 나서 다음 왕이 세워져야 돼요. 사무엘이 다음 왕 세울 사람한테 기름 부으러 가요.
이세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엘리압을 봤는데 엘리압 어유 그냥 잘생기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아우 이 사람 왕으로 세우면 되겠네요 하면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보기에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보기에도 엘리압은 이 사람은 진짜 왕으로 세우기에 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당연히 이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새가 자기 자식들을 7이나 더 데리고 오잖아요. 7번째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라고 점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말째 하나 있는데 아이고 걔 지금 짜잔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양치고 있는데 아직 씻지도 못했다. 아이고 지금 볼 것도 없이 걔는 안 돼. 어리고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를 보고 그 다윗을 보고 기름 붓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가 그나마 성도니까 예쁘게 봐주시는 거지. 진짜 이 성도가 아닌 그냥 그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여기 걸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하러 왔지? 저 범죄자 아니야? 저 연장수배나 붙어있을 만한 이런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으로 생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광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박건희 씨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마음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다. 그리고 박건희 씨가 정말 이 과거의 일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미 그런 것들을 청산을 하고 지금은 어차피 군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이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의뢰해 봐라. 우리가 보는 외모와 다르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는지 돌아서지 아니하였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전 머리에 굉장히 충격을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옆에 달렸던 강도의 모습이 이해가 되진 거예요. 우리 주님 옆에 달렸던 강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 2명이 옆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강도 2명이 다 우리 주님을 욕하고 험담하고 당신이 왕이라면 우리 다 같이 내려가자 이렇게 조롱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다른 한쪽의 강도는 여전히 우리 주님을 비방했지만 다른 쪽에 한편에 있던 강도는 그 옆에 있는 강도를 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타박하면서 너하고 나는 이미 죽을 죄를 져가지고 여기 달려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여기 가운데 계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분명하다. 너는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주님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 강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남의 돈 뺏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하고 바나바를 바꿨을 때에도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에 그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이 모습들이 생각이 되어지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죄 맞은 사람이 낙원에 있는 그러한 영광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나에게도 내가 지금까지 과거의 삶과 다르게 지금부터 거듭났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구나. 지금까지 과거에 있던 것들은 그런 죄악의 사슬들은 이미 끌어다 묻는 것처럼 고리가 끊어지는 거구나. 이제 새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은데 저희 이목수님도 간증을 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해 5월달에 그 다음에 5월달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대장님께서는 지금도 이제 모임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 올쯤에 이제 ROTC 출신이시거든요. 그런데 참 경사스럽게도 이번에 원스타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형제님께서 보통 우리 이제 군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형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오랫동안 있지를 못해요.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대장님께서는
제가 그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침례를 받은 5월, 그 다음 6월 달에 포천으로 전출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해 주신 사람이 이분이셨구나. 이분이 물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갈 때 되니까 갔겠지. 그거 뭐 하나님께서 해 주셨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생각은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를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저 중대장님이 별을 달게 되신 그 가장 큰 업적을 세운 것도 혹시 저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제가 그때 타령을 혹시나 했다면 우리 중대장님 고가가 깎이면서 다음에 전출이 아니라 전역을 해야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마음을 잘 먹어가지고 제가 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침례를 받고 6월 달에 다른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복음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또 이디오파 네시가 수레에서 그 성경 이사야서 그거 계속 읽어본들 무슨 깨달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빌립이 와가지고 잠깐 교제해 준 그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내가 물이 있음에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냐 이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진 것처럼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인이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아버지이자 또한 제 이 진짜 정말 어디 내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지금 거의 30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서 올바로 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제 신앙의 이제 리더이자 또 저의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형제님 보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살아오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이 교회에서 또 실망해가지고 이 당진으로 또 이사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정말 제 분신과 같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는 또 특별한 교회잖아요. 몇십 년이 흘려도 내 고향 같은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면서도 신앙을 놓지 않았었고 또 그리고 이 10년이라는 지금 제가 2007년도에 당진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당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10년, 15년이 넘는 시간을 여기 이 교회에 있으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옮기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날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족한 형제가 참 딱 보자마자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참 연약한 성도를 형제를 불러 주셔가지고 또 그리고 장로 회의에서 장로 수양회에서 저를 또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2번 더 남았으니까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